월말 김어준의 김어준 철학 필로소퍼 박구용. 아니라니까 아티스트 박구용. 아 맞아. 지난주부터 아티스트지. 최근에 유시민 알릴리오 나갔대. 예. 오, 한마디면 클릭해서 볼 뻔했어. 이야. 어준 씨 나온 다음에 바로 내가 나왔지. 클릭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더라고. 나도 보탤까봐. 야, 이거 궁금한데, 클릭하면 안 돼. 그런데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누구도 하지 않은 군주론에 대한 해석을 내가 했다. 군주론 얘기했더라고. 그렇지.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지금까지 이론가들 또는 정치학 하시는 분들만 해석하니까 일방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 정치 철학자로서 누구도 그러니까 검증할 수 없는 내가 이거 이야 클릭할까? 말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가까스로 참았어. 재밌겠지. 그러면서 가까스로 참았어. 재밌었어요. 틀림없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지. 극도로 참았어. 자,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꼭 볼 필요 없어요. 자, 오늘은 뭡니까? 아, 일단 우리가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천만 다행이다. 다행이지, 여러모로. 어준 씨가 약간 중간에 기조를 틀린 것 같더라고. 우리가 한동훈 씨를 응원하기로 했잖아. 이거 한동훈 살려야지. 그렇지. 어. 끝까지 응원해야지. 근데 왜 중간에 이거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아니야, 나 한동훈 피 나는 한동훈 씨가 이번에 진짜 간절히 살겠다 했어. 한동훈이 사라지면 위험하다. 아니, 한동훈이 나는 좋아. 한동훈이 예. 나는 너무 보고 있으면은 아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번 5월 내가 보기에 가장 큰 의미는 한동훈 씨가 이제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됐다. 슬로울리 찜치.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된 것도 다행이지. 예, 그건 이제 안 되면 큰일 나고. 정대로 정정정. 예.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전남대학교 오래 계셨어요.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쾌한 분이야. 굉장히 유쾌한 분이고 탁월한 분이고 사태를 빨리 공부하시는 분이어서 걱정은 안 하는데 교육 문제가 아주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렇지. 특히 초중등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주제예요. 그걸 학자적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주변에 많은 새로운 세력들을 같이 어떻게 규합해 가면서 뜻을 모아가고 난 잘할 것 같아, 그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혁명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깊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학교 정규교육의 초, 중등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돈이 있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잖아요. 너무 규율된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 규율된 방식 내에서 입시 제도만 바꿔서 혁신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그건 한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이것저것 다 해봤지 지금까지. 네, 그런데 저는 좀 더 큰 혁신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최소한의 틀을 갖춘 모든 형태의 학교에 국가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을. 그런 방식으로 혁명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대안학교도 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관계없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 부동산과 철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부동산의 부동산에 대한 태도. 예. 박규영 교수 출강. 그리고 또 하나는 입시 제도는 모든 대한민국 욕망이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탈정치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입시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를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입시에 관한 것은 한국은행에 준하는 독립된 기관이 해야 된다. 탈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때만 개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의식 교육감님이 그런 많은 좋은 친구들을 모아서 잘 공부하면서 하길 바랍니다. 그분은 잘할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봤는데 네. 유쾌한데 유연해. 그렇지. 제일 좋은 게 유연한 학습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연한 학습 능력. 정확히 봐야겠네. 짧은 시간. 그거 내가 잘하잖아. 나는 오랫동안 봤거든. 나 공부가 필요 없어. 그래. 그런데 자, 최근에 어준 씨 보니까 좀 공부를 안 한 한계를 드러내더라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함께 우리 한강. 공부 안 하는 대한민국의 한강책을 하나도 안 읽었어. 그 노벨
상 수상 받았다는 소식 속보로 뜨자마자 너무 좋더라고. 그렇지. 일단 한강 이름부터 좋잖아. 그렇지. 왠지 노벨상 받을 것 같아. 그렇지. 한강. 한강. 노벨상 작가 한강 얼마나 어울려. 노벨상 작가 이문열 안 어울리잖아. 이름부터 너무 좋아. 나는 전주에서 마침 내가 한강을 약간 예를 들면서 강의라고 했었어요. 근데 듣고 있던 분이 갑자기 손을 들어. 교수님, 한강 씨가 노벨상 받았대. 내가 그러자마자 두 팔을 들려서 만세를 보았어. 왜 그 아카데미상 받을 때는 툭툭툭툭 기대하고 있다가 그렇지, 받았잖아. 그렇지. 이건 뜬금없이 확 나오니까 약간 받아들이는데 2, 3초 걸렸어. 어허. 2, 3초 후에 너무 좋다. 이 양반이 쓴 책이 뭘 다루는지 내가 알고 있었거든. 4.3이랑 강도를 다루는 걸 알고 있었지. 이 소설이니까 더더욱 읽지 않았지. 그렇지. 그리고 이 양반 말할 때 네. 굉장히 조곤조곤하잖아요. 그렇지. 괜찮다. 저 양반 책을 내가 읽진 않겠지만 근데 하나도 안 읽었어? 하나도 안 읽었어.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노벨상 받았다는 얘기 듣고 나서 혹시 오디오북 없나? 한강 씨가 어떤 행사에서 소년이 온다를 본인이 몇 구절 읽더라고. 그렇지. 그 목소리하고 그 문구하고 찰떡이야 찰떡. 근데 한 몇 구절 읽는데 왜 시적 산문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 야 이거 오디오로 들어야지. 소년이 온다를 한번 읽어보려고 마음 먹었어요. 한 30년 만에 소설 읽는 거야. 그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어준 씨는 기본적으로 자기 연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큰 파고가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움이 있을 자기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잖아. 필요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잘 몰라. 나는 좀 그런 게 있는 편인데, 푹 가라앉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내가 경험하기엔 딱 두 가지. 절대적인 외로움. 그러니까 실존적 외로움이 아니에요. 절대적 외로움. 절대적 외로움은 언제 겪는 그 거야? 실제를 향한 열망. 검은 호수를 향한 열망은 언제 치유될 수 있냐면 걸을 산책. 그러니까 그냥 산책으로? 산책으로 몸으로?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소설을 읽는 거예요. 왜 몸으로? 소설이 게 도움이 되냐면 왜 도움이 돼? 빠져 다른 세계.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로 완전 이동해. 좋은 소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그 소설을 이동해서 이 현실을 잊었지만 연결이. 그래서 나올 때 앞에 있는 문제가 풀려. 나는 어릴 땐 내가 문자 중독이었거든. 진짜. 나름. 우리 아버지가 문자 중독이었어요. 아하. 아주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나는 게 신문에 잉크 냄새 있죠. 우리 아버지는 신문을 안 버렸어. 그래서 벽장에 보면 안 버린 수준이 그렇지. 막 5년, 10년치 그 신문이 차곡차곡 다 쌓여있어서 팽개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중간중간에 꺼내서 아버지가 읽었거든.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벽장에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내가 한 그릇 뗐어. 그래서 시사라고 하는 거야. 어릴 때 발견한 즐거움이 연대 소설 있잖아. 그렇지. 신문 연대 소설. 그거 엄청 야해. 알지 우리가. 그걸로 다 배웠어 내가. 그랬어요. 다 배워가지고 한 20대 중반까지 내가 문자 중독이었어요. 내가 평소에 읽은 책의 8, 9화를 그때 다 읽은 거야. 읽었어. 지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폭풍의 언덕, 워더링 하이츠. 그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처음으로 감정이입을 했거든. 뭐 있긴 있는 거야.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 그렇지.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애. 그렇지. 부잣딸을 사랑하는데 나중에 이제 신분 상승해서 돌아가서 그녀를 차지해가는 이야기잖아. 말하자면. 근데 내가 그 남자애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내가 13살? 14살?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소설이 그런 걸 제공한다는 걸 13살 때 내가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었어요. 그 언덕의 집 있잖아. 그 언덕의 집 같은 데를 내가 지어야 돼. 그래서 결혼식도 거기서 했잖아. 결혼식은 가면서 했지. 언덕에서. 절벽. 못 벗어나는 거야, 거기서.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건데, 예술은 감각, 이미지의 세계거든요. 글로 써있지만.
나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형들이 사는 문학자지. 그것밖에 없으니까 집에 그걸 많이 읽었거든요. 여러 번 읽게 되지. 그때는 그렇지. 책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도서관도 잘 없고. 그러니까 내 나이에 맞지 않는 걸 읽은 거야. 나도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간 좀 중고등학교 생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방지 새끼가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하나의 큰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고 예. 이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큰 사건인 이유는 뭐냐면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엮어가는 사건. 사건들이 사건이에요. 담론 중에 담론이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된다. 짚어봐야 되는데 이럴 때 철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은 문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담론 사건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것인가 할 때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항상 구조, 주체. 구조냐 주체냐. 야, 한강 소설 가지고 지금 구조와 주체를 얘기해 보려는 거야? 그렇죠. 아이고, 잘하네. 구조에 관심이 가질 때는 차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차이에서 의미가 발생한다.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봐. 차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의 의미를 판단할 때 예를 들자면 대나무의 의미를 발견할 때는 어떻게 발견하느냐. 대나무가 어디서 나왔고 뿌리가 뭐고 그의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봐야 안 나온다. 대나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것들과의 구조, 그 구조 안에서 대나무와 다른 것 차이, 이 차이에서 의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에 관심을 가질 때는 항상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차이는 그러면 그런 뜻이네. 어떤 지혜를 가지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렇죠. 구조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사건을 본다는 것은 어디에 차이가 있냐를 보는 데까지 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문학 작품이 구조적 관점에 봤을 때도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구조의 관점에 봤을 때 뭘 주목해야 되느냐. 진짜 좀 이따 공부할 거야. 그럼 또 나와? 네, 두 번째는 주체. 주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구조에 관심을 가질 때 전체를 관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보다는 차이. 옛날 사람들은 주체난 동일성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를 나에게 해주는 것. 반면에 현대로 오면 올수록 타자를 어떻게 봐도 타자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 철학 어렵구나. 어렵지. 생각의 방법론이야 지금 그렇지. 이게. 구조적 관점, 주체적 관점. 오케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구조적 관점에 볼 때는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주체에 관심을 가질 때는 타자성이 어떻게 이 안에 스며들어오는가.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 최전선에 있는 문학이 한강 문학이다. 야, 그 정도야? 그래서 상을 받는 거지 그냥 감동적인 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너 한강 왜 상 받는 줄 알아, 이 새끼야? 이제 사람들이 구조에 관심을 가질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 왜 한강이 상을 받았을까? 이걸 번역의 승리라고 보는 거예요. 나 그 할 말이 있어. 번역은 일단 당연히 중요는 하죠. 그렇지. 내가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처음 관심 가진 게 100년의 고독이야. 1982년. 그때 나는 문자 중독이었어. 그래. 콜롬비아 작가 마르케스. 제목 죽이자. 100년의 고독. 그때까지만 해도 문학적이었네. 제목이 더 멋있는 거야, 제목이. 이거 꼭 읽어봐야겠다. 2권짜리야. 내가 1권을 못 넘어갔어. 사력을 다했는데 못 넘어갔어. 등장인물도 너무 많지만 이게 이제 블랙 유머라는 거야. 블랙이고 가발이고 시각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지 유머가 되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구나 하고 내가 덮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번역은 중요해. 한강의 책도 분명히 번역은 중요했을 거야.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번역을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지. 빙신데 이거. 한강 아버지가 그랬다잖아. 기자회견 하자. 그랬더니 전쟁으로 죽음이 넘치는데 무슨 잔치냐. 그렇죠. 야, 굉장히 예민한 인류 보편의 감성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서 닿은 거야. 그게 없으면은 번역이 아무리 잘 돼도 소용이 없어. 다 닿을 알맹이가 없으니까. 근데 유난히 번역을 강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제대로 된 번역을 못 만나서 그렇지. 나도 못지않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한부려. 이문열 이런 거야. 이문열 몇 마디 썼더만. 서사가 약해. 그러면서. 그리고 실제 작품은 그 정도 안 되는데 번역이 작품을 거기까지 끌고 갔다.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한부려 있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번역이 중요하다는 건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아니 내가 사실은 어진 씨 나무랄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왜? 그 어진 씨가 노벨상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강조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번역은 중요해. 네, 근데 이제 사태를 좀 많이 파악했네 내가 보니까. 아니 100년 만의 고독의 사례에서 번역은 중요했는데 그 뒤에 번역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나하고 뜻이 다르더라고. 그렇지, 이제 알았네. 이 바보 새끼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정확히 말하면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방금 말한 대로 내가 번역이 안 돼서 문인들 중에 옛 문인들이 이 이야기를 주로 이끌어가고 또 한강과의 문학적 세계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 쪽에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구부리가 그런 거야. 택도 없는 소리, 그렇지, 택도 없는 소리. 문학 작품이나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사상에 대한 번역 문제 관련해서는 예민한 접근이 필요한데 번역은 제대로 접근하면 문화 사대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장이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똑같은 이야기가 문화 사대주의의 노예가 되는 담론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데보라 스미스라는 사람이 인터뷰나 학술대회 같은 데 참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분은 굉장히 좋은 학자예요. 굉장히 좋은 번역가이기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한국을 독파했다. 굉장히 좋은 학자더라고. 그러니까 번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는데요. 잘 만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세상의 보통의 주류들은 번역 능력을 아주 낮은 업무로 봅니다. 저 낮은 문화를 자기 수준에 끌어올리는 작업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 그렇죠. 아니야? 유럽 사람들이 번역을 대하는 태도가 일반적인 지식인들이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문화사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서 있고 건방지지. 네, 금방 져요. 그런데 데보라 스미스의 논의를 쭉 보니까 그런 걸 훨씬 뛰어넘어 있는 번역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철학적 문학적 이해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잘 만났네. 되게 잘 만난 거지. 한강 소설 중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이 있어요. 책 가져왔네? 네, 이 책을 내가 특별히 방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좀 만져 좀 놓고. 요새 이 책 구하기도 힘들어 이제. 나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많은 중요한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주도말로 써져 있고 아,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예 제주도의 증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대로 옮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 이해하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한명씨 소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감각적. 그렇죠. 감각 언어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바꿨을 때 전달하기가 가능한 언어예요. 이 토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아니 읽은 느낌으로 느끼는 내가 거야. 지금 책을 안을 들여다보는 건 처음 보는데? 책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읽는 느낌을 지금 느끼는 거야. 자, 이거는 일종의 수분이어처럼 갖고 싶다. 내가 줄게. 아니 근데 초판 구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렇지. 나중엔 쪽파가 구하면 되지. 기념품처럼 갖고 싶어. 이야기야 읽은 사람한테 들으면 되지. 그 나중에 한강 인터뷰하면 되지. 두 번째가 뭐냐? 결국 노벨상의 정치 경쟁. 우리의 국력이 맞아. 됐다. 그 대목도 번역처럼 오해 소지가 있긴 한데 일부는 맞지만 한번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존재감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여행 자유화 직후부터 배낭여행을 한 1세대잖아요. 지난 한 30년 이상 100번 이상 내가 여러 가지 루트로 여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드라마틱하게 변했는지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처음 여행 자유화가 89년에 됐어요. 그래서 배낭여행 1세대가 떠났단 말이야. 그 시절에 처음에 가면 서양 애들이 일본이 있냐? 묻고 아니라 그러면 중국이냐 물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이나 묻지 않아요. 그렇지. 한국은 평균적인 서구인들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 사람이 분명한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혹시 라오스? 안 물어보잖아. 머릿속에 라오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오스라고 말하고 나면 그때 입력되는 것이지 사전에 존재감이 없어. 90년대 초반 한 중반까지 정도 됐어요. 이건 내가 직접 겪은 거야. 배낭여행을 가서 또래의 일본 20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국 알긴 알아요.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해서 아는지 지도에서 한국 찍어보잖아. 둘 중에 하나는 못 찍어. 이거 믿기지 않는 사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100% 다 찍을 수 있잖아. 걔네는 둘 중에 한 사람은 못 찍어. 그때까지의 한국은 평균적인 일본 10대, 20대에게는 라오스 같은 존재였어요.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지도에 어디 있는지 알 필요가 없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파리에 가가지고 한국 얘기해봐야 아무도 관심 없지. 그 시절에 여행 중인 평균적인 한국 남자 지위는 강아지보다 낮았어. 제일 높은 서열은 서양 여자, 그 다음에 서양 남자, 그 다음에 동양 여자, 흑인 여자, 흑인 남자, 강아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양 남자. 이게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지위였단 말이야. 내가 근데 최근에 가보잖아요. 한국 20대 30대가 그 또래의 20대 30대 예를 들어서 프랑스, 영국, 독일 여성들에게 받는 관심은 내가 깜짝 놀랄 지경이야. 부러웠구나. 내가 너무 일찍 태어났어. 부러웠어. 관심의 대상이 되더라고. 대화를 시도해. 이런 세상에 막 한국말 날려고 해. 한국말 하는 사람이 또 꽤 있어. 몇 마디를 해. 우리도 본니찌어를 알고 짜이찌엔을 알듯이 몇 마디 한국말들을 하더라고. 그게 이제 존재감의 차이거든요. 급격한 변화가 언제부터 왔냐면은 코로나 때부터. 그 이전에도 물론 케이팝이 인기긴 했는데 마이너한 오타쿠들의 문화처럼 처음에 스며들었거든. 근데 코로나 때 메이저 언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극복 잘하는 사람 우리끼리 실제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왔거든. 그러면서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독일 그러면 정밀한 기계, 이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생겼어요. 스마트하다. 그 이전에 저번에 깔던 한국 문화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 접하기엔 영상하고 딱 맞물려가지고 소프트 파워가 강하다. 그 저변 위에 노벨상까지 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말도 맞는데 그런데 노벨상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정치적 에너지와 역량이 커지면 리턴도 분명히 다르게 있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자면 노벨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트렌드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 트렌디하다고 자기들도 느낀 게 있는 거지. 그걸 국력이라고 표현하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람들한테 문화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위에 와 있어요. 맞어. 그것이 한가은 씨가 노벨상을 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야. 다시 조건은 말하면 아니지. 물론 중요한 과정에 연결돼 있는 게 맞지만 그걸 조건이라고 하면 위험하다 이거야. 그렇지. 그런 환경에 왔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받은 건 아니야. 아니지, 당연히 두개를 아니지. 연결하면 안 돼. 그렇지.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연결돼 있다. 그것도 번역처럼 하나의 디딤돌이 맞아요. 그것까지 인정해야 돼. 그렇지. 그런데 그러니까 인정해야지. 그렇지. 그 디딤돌 위에 이문열을 올리면 안 돼. 그 디딤돌 위에 한강이어서 됐던 거야. 네. 이제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관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구조적 조건이야? 네. 아, 이런 건 다 좋아. 한국 문학이 재료가 많다. 아, 그렇지. 다이나믹하잖아. 식민지에서부터 전쟁, 분단, 냉전, 군사독재, 압축성장, 민주화,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무한경제, 능력주의, 소비주의, 가부장주의 모든 게 다 있어. 촛불, 탄핵 다 있잖아. 안에 다 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죠. 유럽은 심심하잖아. 그렇지. 거기는 너무 올드해 있지. 그러니까 유럽도 아직도 큰 상을 받는 문학을 보면
여전히 1차, 2차 세계대전의 고통이에요. 아직도? 출발이. 그 고통이 아직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최근에 녹음책 읽고 추천서 쓴 것도 2차 세계대전에서 고통이 아직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생각해보면 영화도 그래. 아직도 2차 대전하고 아우슈비츠를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렇다니까 그게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적 서사가 그들하고는 다른 방식. 내용적으로 보면 가해자의 관점과 피해자의 관점이 항상 자기들 방식으로 뭉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방식. 우리 전체가 상실을 경험하는데 그 상실 속에서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깁니다. 우리 얘기가 조금 더 중점이 강해요. 거기는 피하 구분이 확실하고 그게 중첩되기 잘 안 돼요. 쉽게 피하 구분이 되지. 네. 낫지고 피해자인데. 중첩을 시켜도 얇아. 근데 우리 이야기는 중첩이 다양한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담론, 역사적 사건이 문학이나 예술에 있어서 구조를 형성하는데 많은 자양분을 제공한다. 그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 그 다이나믹이 지금 한국 콘텐츠의 힘인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한국이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인간적인 측면이 뭐냐면 정치든 사회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뭐하고 있는지 관심이 많아요. 그것도 그래. 그건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받는 독특한 상실을 고통을 받아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겨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동물한테 촉수가 있잖아요. 촉수는 왜 있어? 살아남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지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그것이 발달된다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게 눈치와 오지랖으로 발달한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무상급식을 한 군데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눈치라는 촉수가 공기를 훔쳤다가 이거 나한테 분위기가 안 좋나 나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어느 시도에서 뭔가를 하나 실수했어요. 벤치마킹을 미친 듯이 해요. 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좌우가 없어요. 그건 맞죠. 이 롱패딩을 보면 알죠. 그렇죠. 그게 나는 롱패딩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롱패딩이 순식간에 휩쓰는 걸 보면 네.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문학 이론에서나 철학 이론에서나 예술적인 어떤 새로운 시도가 한국에 없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 같은 곳에 자기 자리 표시할 때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을 가거나 딴 데를 간다. 네. 이거 굉장히 놀라워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놀랍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인 건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굉장히 놀라거든?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항상 너의 물건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배운단 말이야.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실제로 카페에서 내가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다. 없어질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그렇지. 그게 30분 이내냐? 그렇지. 10분 이내냐? 1시간 이내냐?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없어질까? 이 사람들 CCTV 얘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CCTV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 중국 이런 데예요. CCTV가 이것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으나 한국 사람한테는 촉수가 발달돼 있어요. 나를 지켜볼 수 있다. 그렇지.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일종의 살아있는 CCTV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항상 타자의 시선이 나의 시선으로 장착돼 있어요. 긍정적이도 부정적이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 사회적 규율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를 들어서 왜 가게에 물건이 길에 진열돼 그렇지. 있냐는 거야. 과일 같은 게. 막 훔쳐가면 되는데. 물건이 왜 밖에 있냐고. 우리 슈퍼나 이런 데 그런 거 많잖아요. 쭉 나열해놓고 있잖아. 아무도 안 집어가거든? 그 바로 앞에 CCTV가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저거를 집어서 달려가는 순간 옆집 아저씨도 보고 이 동네 사람도 보고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자존감이 또 강한 부분도 있죠. 우리의 조상들이 가난한 사람도 지켜야 될 자존감. 이런 게 되게 다른 사람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서러움의 역사죠. 예를 들면 제가 어린 시절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뭔가 맛있는 걸 밭에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소리했어. 굉장히 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소리했는데 예, 예, 굉장히 큰 소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난 그런 적 있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됐을 때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들고 온 거야. 돈은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 부모님이 주는 거지. 아이스크림을 집어가지고 바로 꺼내서 먹고 그냥 집에 온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물고 집에 들어가니까 너 그거 어디서 났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가져왔어. 돈은 어디서? 돈은 엄마가 줘야지. 졸라 혼났어. 네, 그러니까. 졸라. 근데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것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돈을 갖다 줬는지 아까 모르겠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다른 나라에 있는 이론이 다 들어와 있어요. 즉 한강 문학을 해석하는 모든 이론이 다 들어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예술 작품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그리고 해석의 틀도 다 수입해 들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한강 작품을 읽을 때 예를 들자면 포스트 구조주의 또는 포스트 역사주의 이런 방식으로 읽는 틀이 있어요. 에코페미니즘을 읽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동물론적 관점 또는 회의자 네트워크 이론 ANT라고 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최첨단의 이론을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강시의 문학작품에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한강시 작품은 이 모든 이야기가 감각적으로 녹아있다. 직접 산미? 아니, 그 이제 좀 더 설명할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어준 씨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대충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자, 그거 아니야? 여기서. 그러면 주체 관점에서 보자, 주체. 여기까지는 구조적 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에코페미니즘, 네. 그 여성하고 환경, 자연에 대한 이야기 생태주의와 여성주의. 그렇게 접근하기도 하는데 다 있어. 다 있지만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만 그런 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어떤 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건 도덕이 아니다. 그렇지. 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해석이 풍성해져야 되죠. 그럼 모든 해석이 맞고 틀리고 아니에요. 그 해석도 이 담론 사건을 관여하는 거니까. 하지만 한강 작품은 그 모든 해석이 계속 미끄러지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게 고전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고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재해석되고 재해석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한강 작품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구조로도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구조를 들인데도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차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좋은데?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네? 그러니까 한강 작품의 좋은데? 가장 큰 힘은 구조의 관점에 봤을 때 어떤 구조를 들이대도 여전히 미끄러지는 차이를 발생시킨다. 공식으로 정답이 안 나온다. 네, 해석할 수 있어요. 있지만 잔여분이 흘러나온다. 그렇지. 공식으로 정수까지 맞추는데 점 2호 소수점 안 풀리잖아. 네, 네. 그게 정답은 이게 아닌 거야. 그렇죠. 그래서 끝없는 해석을 요구하는, 끝없는 그렇죠.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나는 책을 언제 읽기를 소설 같은 걸 그만뒀냐면 사실 이 문학 비평가들 책임도 있어. 왜냐면 문자 중독자들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논문, 비평집 이런 것까지 가거든. 그렇죠. 그렇지. 읽을 게 별로 없으니까 막 그렇지. 어렵게 쓰여진 것들 막 간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내가 소설 더 이상 안 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문학 비평가들이 온갖 서양의 이론들을 가져와서 뭐 저저 하잖아. 그걸 노력해서 이해해 보려고 막 읽잖아.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얘네들이 물리 공식처럼 도식화된 문학 공식이 있어. 그 공식으로 소설을 쪼개가지고 막 해석하더라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문학 작품을 놓고 여기는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나는 그때마다 항상 괴로웠어. 이게 말이 아니냐? 어떻게 이게 5가지, 4가지 이렇게 환원되고 이것이 무슨 담체 막 이런 이게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이거 가짜다 이거. 이 소설의 끝에 이거를 가장 권위 있게 해석하는 비평이 이런 수준이라면 이건 가짜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 이빨만 보고 왜 저 이빨에 저런 말이 국어 선생님이 왜 문학을 그렇게 이해할까? 시험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학을 사지선다해. 문학 작품이 국어 책에 나올 정도면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어떤 문학 작품이에요. 해석이. 근데 해석의 틀에 가도 그것도 몇 개 단어로. 그러니까 공식이 가주잖아. 그건 문학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문학평론가들. 피해자네. 문학평론가들의 어디시가 피해자야. 그 피해자야, 나도. 자, 그래서 이제 어느 그러면 순간, 야, 이게 뭐냐, 이게. 작품을 주체의 관점에서 본다는 게 뭔가? 주체. 첫 번째는 어려운 것 같은데, 뭐야?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무서워.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는 것은 프로이드! 두 가지. 프로이드나 락강. 요즘엔 주로 락강을 얘기 많이 하죠. 락강을 좀 공부해야 그래도 좀 신선해 보이거든요. 네. 이름도 더 그렇다잖아. 그렇지. 앞에가 더 좋아. 짝그 락강. 기억나요? 실제게 쥐상스? 기억나지, 나. 기억나죠? 어렵보다 흔적 있지. 욕망을 욕망한다. 어준 씨가 내가 옛날에 보니까 어디 강의할 때 낙강 얘기를 했더라고. 그거 내가 유일하게 아는 문구인데. 근데 락강 시간에 내가 락강에 대한 평가를 하나 했을 텐데. 아, 맞다. 지가 하고 싶은 걸 어려운 말로 변명한 거다, 이거. 나 나쁜 놈 아니라는 말을. 맞아.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설 속 주인공을 정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소설 자체를 소설가의 정신 분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소설 작품이나 소설가를 정신 분석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그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작품을 소설가의 개인적 서사로 환원시키거나 심리 분석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그 작품이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작가가 개인적으로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 그런 접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 접근이 잘못됐다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우 있잖아. 귀자른 미친놈 아니야. 근데 해바라기 보면 이게 귀자른 미친놈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해바라기가 주는 정서적 충격점이 있거든? 그 직접 보면, 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대단한데?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미친놈의 예술로 한정하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지. 이 정신분석학으로 접근하면. 그렇지. 걔가 미쳤든 안 미쳤든 그렇지. 걔가 남긴 이 작품 주는 그렇지. 정서적 충격이 있는데, 그거 두 개를 항상 연결해버리면 가두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주관주의적 관점으로 예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관점에서 보면 뭘 봐야 되냐? 이 주체가 어떻게 살아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문을 열었는가. 어려운 말이다, 씨. 이게 해바라기 진짜는 얘기하고 있네. 뭐라고? 고우가 미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냐도 중요하지만, 그건 정신분석에서 개인 치료할 때 하는 거고,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고우가 이 예민한 감수성으로 흩어져가는 개인의 상처 속에서 어떻게 타자를 대면했는가. 고우는 잘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점의 사물들 속에 어떤 슬픔이 어떤 식으로 내재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야? 설명 듣고 보면 그런 거 같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낙강쇼로 나온 그게 실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쥐상스가 나온 거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한강 씨가 어떻게 살았고 뭐 했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강 씨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접근했는가, 어떻게 연결됐는가, 이 타자성이 어떻게 한강 씨를 통해서 표현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타자성이 어떻게 주체화되는가. 어려운 말이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 2, 3년 했기 때문에 이런 말 내가 하는 거고, 처음에 하면 전혀 지금 안 되는데 많은 독자들이 많이 그래도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이 고우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귀가 안 들려서 그랬던, 원래 신경 쇠약이어서 그랬던, 상관없이 자기한테 온 온갖 자극을 결국은 표현할 방법 그림밖에 없어. 그림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해 놓은 그림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아니야. 고우가 누군지 몰랐을 때도 반응하거든. 그렇지. 그래야 명작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런 사람들은, 예술가들은 인터프리터다.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런 온갖 외부의 자극, 내부의 갈등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그렇지. 그 해석이 워낙 독창적이고 뛰어나서 내가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전에 무슨 삶을 살았는지 크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 고통이 이 사람을 통과할 때 이렇게 나온 거야. 그 한강 씨도 나도 그렇게 이해하거든. 그렇지. 본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작품도 모르지만. 한강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인터프리트를 통과하고 났더니 이런 소설로 나와서 그게 스웨덴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부르르 떠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인터프리트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강 작품의 진정한 주체는 한강이라는 작가를 통해서 들어온 타자로 또는 별것 없는 것으로 밀려난 수많은 존재들이지. 그게 진정한 주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한강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 아,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인물과 서사가 막 몰려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한강시를 통과해서 그 각각의 주체로 살아남았다? 그렇지. 그리고 그 주체가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제3자인 스웨덴의 사람들한테 전달됐다? 그렇지. 그게 주체의 관점에서 그렇지. 한강시 작품을 보는 네. 방식이야? 내가 권하는 방식. 그냥 어. 한강시가 뭐였냐 이런 것은 정신분석학적 접근하는 것은 어, 주관주의에 빠지는 거라면 나는 지금 객관주의 미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 이걸 좀 내용적으로는 객관주의 미학 또 내용 미학이라고 그래요. 한강시 정신분석학을 접근하는 것은 형식주의 주관주의라고 그래요. 올라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아니 이런 거 외워둬야 돼. 큰 틀의 써먹기 위해서 외워둬야 돼. 미학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항상 개인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저자의 죽음, 주체의 죽음을 얘기해왔잖아요. 그러면 저자가 주체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진정한 주체는 타자성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한강 씨가 실제로는 저서생으로 떠난 인물들을 이 인터프리팅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살려낸 거네. 그렇지. 그래서 주체로 살아나서 그 사람들이 전달된 거야. 그렇지. 그게 이 작품을 보는 하나의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시는 정확히 말하면 주체이기 전에 매체인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인터프리터라는 그렇죠. 말이야. 아주 훌륭한 매체인 거예요. 그렇지. 내 말이 그 그 관점에 말이야. 봐야 돼. 인터프리터라고 해줘.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맞는 한국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번역한 거거든. 미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관점을 뭐라고 그러나? 미학, 객관주의 미학, 내용 미학. 이런 걸 외워야 돼.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미학 개념 중에서는 미메시스예요. 이거 들어본 거. 미메시스.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미메시스 뭐냐면은 객관주의 뭐라고? 잠깐만. 객관주의 미학, 내용 미학. 아니 내 방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지 제목이 뭔지 모르잖아. 이게 바로 객관주의 이야기야. 그렇죠. 주관주의 미학. 또 모르는 새끼 집에 가. 예, 그렇지. 오랜만에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원래 우리가 그걸 중요하거든. 내가 여기까지 도달 못해가지고 무식한 거 아니야. 배움이 없고 이렇게 돼. 미메시스는 여러 차례 공부했지만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모든 우리의 예술적 행위는 미메시스에 시작된 거다. 미메시스란 건 뭐냐면 내가 유기체적으로 타자가 되는 거예요. 신기가 발행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강시의 소설은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문구 몇 개 본 적 있거든요. 문구 몇 개만으로 힘들어. 그렇지. 컬렉션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잔치냐. 이렇게 느끼기 힘들거든요. 멋지스라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느낀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이분은 예를 들자면 그 소년이 온다를 쓰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디로 연결되냐? 4.3으로 연결돼. 그러니까 5.18의 고통이 왜 4.3으로 연결되냐? 이 문학적 영매야. 그렇지. 그런 맥락이. 이걸 이제 타인의 고통에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하고 감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이미 타인이 돼서 타인과 똑같이 고통을 받아버린다니까. 난 그렇게 못해. 그게 미메시스야. 그게 미메시스. 그게 미메시스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예민한 거야. 그렇지. 보통 사람은 못해. 그래서 못 살아요. 나도 못 살 것 같아. 나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살면 죽어. 한강씨 대신 이렇게 해도 진짜 고마운데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한강시 작품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적인 심리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정치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받는 하나하나의 고통이 그냥 정치적이야. 이게 참 놀라운 이게 거야. 이해했어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 그 감성이 언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노벨위원회까지 전달된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잖아. 사실. 그렇지. 그거를 거기까지 전달해낸
한강시도 놀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 크지 않다. 한강이 확인해 주는 건 그런 거죠. 그래,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놀라운 이 문학적 영매가 그걸 해내는 거 아니야? 상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한강시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오래전에 독일 유학을 갔을 때 한국의 어린아이가 독일말을 전혀 못하는데 독일하고 막 노는 거예요. 한나절 잘 놀고 잘 헤어져. 그 다음날 또 서로 약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해 물어봤어. 둘이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잘 노니? 했더니 노는데 말이 뭐가 필요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가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언어의 장벽이 뛰어넘는 감각적 서사가 있다. 한강시한테는 그게 그 어떤 작가도 지금 한강시 수준의 가장 감각적으로 가장 정치적으로 말하는 작가가 많지 않아요. 적어도 한국 수준에 도달을 못한 거지. 지금. 못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노벨상 받은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소론이고 서론이야? 들어가야 돼. 한 시간 동안 서론한 거야?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 특징이 본론이 짧잖아. 본론을 엑기스로 짧게 해줘. 우리. 한겨레 신문에서 문학평론가들 한 15인 정도를 쭉 모시고 기고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철학자도 하면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초대를 해서 이미 글을 냈죠, 내가. 아티스트 신분증이 있잖아 이미. 그래서 내가 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구조와 주체를 하나로 묶어서 한강을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만들 수 있다. 한강 문학은 통치술에 대한 감각적 불복종이다. 야! 야, 박수! 야! 잘 만들었다. 네. 통치술에 대한 감각적 불복종. 통치술은 구조 측면인 거예요. 감각적 불복종은 주체의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술 구조에 끝없이 미끄러가면서 우리를 통치하는 이 구조 시스템에 어떻게 이 한 작가가 저항해 왔는가. 내가 아주 드물게 그래 사람이 가끔 배우긴 해야 돼 느낄 때가 있거든. 배우긴 해야 돼. 통치술에 대한 감각적 불복종 맞는 말이다. 한강 씨가 이 방송을 안 들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러는데 이거 누가 한강 씨 아는 사람 있으면 이거 전달 좀 해줘요. 요 문장 좋은데? 이런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폭력의 작동 방식, 그게 통치술이거든요. 이런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폭력의 작동 방식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통치술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눈빛이 이렇게 하면 내가 눈빛이 끔뻑끔뻑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한 10분, 20분 더 할 겁니다. 10분 만에. 프레모 랩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나 존중하는 거야? 유대인들의 그 아우슈비츠의 고통을 가장 예민하게 전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프레모 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이 한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나 아렌트는 그걸 무사유라고 하잖아요. 무사유. 지금 현재의 통치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사유, 무감각. 무슨 말이냐면 무사유란 생각 없음, 무감각이란 감각 없음이 아니다 이거야. 그럼 뭐야? 그것은 그냥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무기력증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무시행위예요. 그거면 용산인데? 이 해석을 내가 지금 현대 한국 정치를 가지고 내가 만든 개념이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 말을. 그러니까 무사유란 말을 생각 없음, 무감각이란 감각 없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거나 둔한 게 아니고 소극적인 무기력증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적극적인 무시다는 거예요. 이게 감각 없음은 소극적인 무기력증이 아니라 적극적인 무시행위다.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가능하다. 그게 용산이야 그게. 무사유, 무감각은 생각하는 사람, 감각하는 사람을 적으로 적시하고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 관점에서 딱 들어맞는 게 이제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바로 그런 시대가 폭력의 시대고 전체주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한강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갔고 그렇죠. 보수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한강책이 제출됐잖아. 무감각이란 타자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고양이가 울고 있는데 그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용사는 고양이는 반응하는데 사람한테 반응을 안 해. 반응 방식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돼요. 자기를 꾸미기 위한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부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왜 이태원 때 네. 신림동에서 이태원에서 영정에 위패를 떼버린다든가. 그러니까 그 무사유보다도 무감각에서 자양분을 얻은 폭력은 굉장히 잔인해요. 그렇지. 가혹하고. 그래서 다행히 한동훈이가 지금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죠? 저 중요한 게 있어요. 무감각, 무사유가 적극적인 무시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문학사에 위대한 작품들이 많은데 한강이 왜 제일 앞서가 있냐. 왜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문학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세계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세계인들이 빠져 있는 상태가 뭐냐면 일단 소명이 사라졌다 했잖아요. 니체가 말한 대로 신이 죽었어요.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더 이상. 계몽주의가 시작된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신이 부르면 들리지 않지만 역사의 부름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역사의 부름을 든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하지. 어준씨나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역사의 부름이란 말이 크게 거슬릴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꼴값이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너 아까르면 잘해 이 새끼야.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지. 신의 부름도 역사의 부름도 천명도 인명도 사라졌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 근거가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 나에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걸 여러 사람들이 파악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요, 장폴 사르트르, nothing, 무. 우리 모두가 무의 상태에 빠졌다. 사르트르도 내가 찌질한 놈으로 바꿨는데 그때. 이게 아주 중요한데 순수한 무 상태에 빠져.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라면 한강이 이런 의미네. 우리 마지노선은 여기 있어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될지는 우리는 모르겠는데 우리 마지노선은 여기에요. 네. 그거를 알려주는 목소리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한강 문학은 대표적인 작품 우리가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그 이외에 다른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